어머님이 병원비 낸 걸 왜 숨겨요? 그걸 왜 말해? 걔는 원래 참는 년이야. 그래도 아주버님 너무하시더라. 에휴, 걔가 남자 구실을 못해도 정의가 떠나겠니? 오갈 데도 없는데. 엄마 말 좀 그만해. 그래도 제사 망치지만 않게 해. 애도 못 낳는 게 저거라도 해야 밥값하지. 태수가 불쌍해서 어째? 미친년이 드디어 돌아버렸네. 제사상을 엎어. 여보, 진정해. 진정을 하라고? 내가 맞고 살 때 당신 뭐 했어? 내가 병원비 낼 때, 무릎 꿇고 돈 빌릴 때. 당신은 뒤에서 숨어 있었잖아.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방관자였어. 시어머니보다 더 미운 게 당신이야.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 없으니까. 당신 집안 제사, 이제 당신들이 해.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새벽 4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진다. 습관이란 게 무섭다. 몸이 먼저 알고 일어나 버린다. 이불을 걷고 부엌으로 향하면서 나는 불도 켜지 않는다. 손이 알아서 움직이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전날 밤 손질해둔 생선을 꺼내고 냄비를 올리고 30년이 넘으면 몸에도 길이 난다. 어둠 속에서도 이 부엌 구석구석이 손끝에 다 잡힌다. 오늘은 시아버지 첫 제삿날이다. 기름이 달궈지는 냄새가 부엌을 채우기 시작한다. 나는 전을 부치면서 기름이 튀어 손등에 박힐 때마다 입술을 꽉 다문다. 소리내면 깨어날까봐. 그런데 사실 깨어날 사람이 없다는 걸 나도 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집에서 나를 위해 일어나는 사람은 없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시동생 부부가 자정이 지나서 들어왔다. 고속도로가 막혔다느니 애들 챙기느라 늦었다느니 나는 그냥 어서 와요 하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지금 그들은 거실 TV 앞에서 뭔가를 보고 있다. 웃음소리가 자꾸 부엌까지 들어온다. 기름 냄새랑 섞여서 탕을 끓이면서 나는 국자로 냄비를 천천히 젓는다. 결혼하고 첫 제사를 지낼 때 나는 어머니한테 레시피를 물었다. 어머니는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맏며느리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했다. 그게 끝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 레시피 책을 찾아봤고 실패하면 혼자 다시 했고 잘해도 아무도 잘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상 차리는 법도 절하는 순서도 모두 내가 혼자 익혔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허리가 당긴다. 냄비 앞에 서 있으면 허리가 이렇게 된다. 반듯하게 펴지지가 않는다. 병원을 가보니 디스크 촉이라고 했다. 남편 태수한테 말했더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게 다였다.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대신 해주겠다는 말은 없었다. 지금 태수는 안방에서 자고 있다. 나는 그게 원망스러운 건지 아닌지도 이제 잘 모르겠다. 모르는 게 더 편하니까 그냥 내버려둔다. 나는 다시 전을 뒤집는다. 두부전, 동태전, 고사리 나물, 시금치 무침. 잡채는 어제 밤새 만들어뒀다. 탕국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생선 접시는 마지막에 올릴 것이다. 순서가 있다. 나만 아는 순서가. 이 집에서 내가 혼자 만들어 온 순서. 어머니가 제사상 규정을 댄다. 홍동백서, 어동육서, 조유리시. 한 번이라도 틀리면 집안이 조용히 서늘해진다. 작은 며느리 지연이는 작년에 과일 순서를 하나 틀렸는데 어머니가 그냥 넘어갔다. 나는 그 장면을 봤다. 입을 열려다 그냥 다물었다.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내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다. 그게 서러운 건지 익숙한 건지 이제는 구분도 잘 안 된다. 거실 웃음소리가 또 들린다.
기름이 손등에 또 튄다. 이번에는 입술을 깨물어도 숨이 짧게 나온다. 흐르는 물에 잠깐 손을 적셨다가 다시 붙인다. 손등이 벌겋게 올라와 있다. 연고는 나중에 바르기로 했다. 지금은 생선이 먼저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제사상 생선 접시만큼은 항상 내가 올렸다. 어머니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였으니까. 아버지는 그걸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그냥 제사상 앞에 서서 조용히 절을 하셨다. 그래도 나는 그게 좋았다. 아는 것 같아서 누군가 한 명쯤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탕국이 끓기 시작한다. 뚜껑을 조금 열어두고 불을 낮춘다. 시간을 봤더니 새벽 5시가 조금 넘었다. 친척들은 아침 9시에 온다고 했다. 아직 3시간 넘게 남았다. 나는 다시 전팬 앞에 선다. 허리를 펴보려는데 잘 안 된다. 잠깐 싱크대 모서리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른다. 등이 저린다. 이런 느낌이 든 지 꽤 됐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쑤시기 시작했다. 나이가 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오래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건지 생각해봐야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다시 뒤집개를 든다. 거실에서 시동생 목소리가 들린다. 형수, 물 좀. 나는 컵에 물을 따라 거실로 내갔다. 시동생은 소파에 반쯤 누운 채 손만 내밀었다. 나는 컵을 건네고 돌아섰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나도 기대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게 된 것도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부엌으로 돌아와 마지막 생선 접시를 다듬기 시작했다. 이걸 올리면 제사상이 거의 완성된다. 혼자 한 상?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이 집에서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혼자 준비하고 혼자 치우고 혼자 괜찮다고 했다. 생선 비늘을 손끝으로 훑으면서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생각이 많으면 손이 느려진다. 그러면 또 늦어진다. 늦으면 또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손만 움직이면 된다. 그게 이 집에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 아무 말 없이 움직이는 것. 아무 표정 없이 해내는 것. 그때 안방 쪽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낮고 나직했다. 처음엔 잘못 들은 거겠지 싶었다. 밤새 피곤했으니까. 그런데 다음 순간 아주 분명하게 내 이름 석자가 들렸다. 정희가. 나는 손에 쥔 접시를 그대로 들고 발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거기서 내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처음엔 작은 며느리 지연이 목소리였다. 형님 병원비 낸 걸 왜 숨겨요? 숨겨요 라는 말이 귀에 걸렸다. 나는 발을 뗄 수가 없었다. 접시를 든 손이 조금 떨렸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린다. 그걸 왜 말해? 걔는 원래 참는 년이야. 원래 참는 년. 그 말이 복도 어둠 속으로 퍼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지연이가 다시 말한다. 그래도 태수 오빠는 너무하더라. 병원비도 형님 카드 썼다면서요? 시어머니가 코웃음 친다. 에휴, 걔가 남자 구실을 못해도 정의가 떠나겠니? 오갈 데도 없는데. 오갈 데도 없는데.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 뭔가가 가슴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갔다. 찌르는 것도 아니고 베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텅 빈 느낌. 오래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입 밖으로 꺼내는 걸 처음 들은 말.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시동생은 돈이 없다고 했다. 전화 한 통이 다였다. 지연이는 병문안 사진 찍고 1시간도 안 돼서 나갔다. 그날부터 나는 적금을 깼다. 통장 잔액이 어디까지 버텨줄지 계산하면서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다.
혼자. 보호자 서류에도 내 이름만 있었다. 태수한테 말했더니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게 다였다. 가장 힘들었던 건 병원비가 아니었다. 혼자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서 밤을 새울 때, 복도에서 혼자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실 때, 그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 고생했어요. 한마디만 해줬어도 됐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때도 태수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나는 안방 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발이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였다. 손에 든 접시가 차갑게 느껴졌다. 바닥이 발바닥 아래로 차가웠다. 슬리퍼도 신지 않고 나왔다는 걸 그때야 알았다. 맨발로 이 복도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안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다. 그리고 남편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말 좀 그만해. 나는 그 순간 숨을 들이켰다.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었다. 처음이었다. 30년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이 어머니한테 그 말을 하는 걸 들은 건 눈이 조금 뜨거워졌다. 아직 뭔가 남아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다. 나는 접시를 두 손으로 꽉 쥐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야 뭔가를 하려는 건가? 이 말 한마디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이어서 남편이 말했다. 그래도 제사 망치지만 않게 해. 순간 손에 힘이 빠졌다. 제사 망치지만 않게 해. 어머니 말을 막은 게 아니었다. 내 편을 든 것도 아니었다. 그냥 오늘 하루가 조용하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 그게 전부였다.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담배 피우러 나가듯이, 고개 숙이듯이, 이 집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복도에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안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시 작게 이어졌다. 나는 손에 쥔 접시를 내려다봤다. 생선 비늘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다. 손등에 기름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다 거기 남아 있었다. 이 집을 위해 쓴 시간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들이 언제부터였을까? 기대를 접은 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기대 자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결혼할 때부터였는지, 첫 제사를 혼자 준비하고 나서부터였는지, 아버지 대소변을 받아내면서부터였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기대라는 게 없어진 것 같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는 줄 알았다. 상처를 느끼지 않게 되면 강해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오늘 이 복도에 서서 그걸 알았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손에 접시를 든 채로. 눈가가 뜨거웠다. 숨이 조금 거칠었다. 그래도 표정을 고쳤다. 이 집에서 30년 동안 해온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얼굴로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불빛이 눈에 와서 박혔다. 거실은 밝았다. 친척들이 앉아 있었다. 술잔이 오가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복도에서 뭘 들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머니가 나를 보더니 입을 열었다. 애도 못 낳는 게 저거라도 해야 밥값하지. 태수가 불쌍해서 어째. 거실 여기저기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술잔 넘기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마지막 생선 접시를 두 손으로 들고 제사상 앞에 섰다. 손끝이 떨렸다. 눈물이 올라오는 걸 억지로 눌렀다. 올라오면 안 된다. 아직 제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하지만 그 순간 제사상 위에 놓인 아버지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아무 표정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평생 그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없이. 그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무언가가 손끝에서 스르르 풀렸다.
손가락이 접시의 테두리를 놓아버렸다. 쨍그랑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덮쳤다.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거실 공기가 굳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집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집안이 조용해진 건 잠깐이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소리를 질렀다. 미친년이 드디어 돌아버렸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의자를 뒤로 밀었다. 시동생이 일어섰다. 지연이는 입을 막은 채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들 중 아무도 보지 않았다. 제사상 앞에 서서 나는 잠깐 숨을 골랐다. 깨진 접시 파편이 발밑에 흩어져 있었다. 맨발이었다. 밟으면 베인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파편들이 형광등 아래 날카롭게 반짝였다. 아버지 영정을 담은 제사상이 내 앞에 있었다. 탕국, 나물, 전, 과일. 새벽부터 혼자 만든 것들. 내 손등에 기름 자국이 남아있는 것들. 허리를 숙이고 기름에 손을 대이고 시동생한테 물 한 잔 갖다 주면서 만든 것들. 아무도 몰라주는 것들. 나는 제사상을 바라봤다. 잠깐이었다. 아버지 사진 눈이 마주쳤다. 아무 표정 없는 눈. 평생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던 눈. 그 눈을 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까? 이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제사상을 누가 차렸는지, 그리고 뒤엎었다. 두 손으로 상 모서리를 잡고 힘을 줬다. 탕국이 먼저 쏟아졌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으로 퍼지면서 김이 올라왔다. 전 접시가 넘어지고 과일이 굴러 떨어지고 술잔이 쓰러지면서 소리가 났다. 아버지 앞에 정성껏 올려두었던 것들이 거실 바닥을 뒤덮었다. 새벽부터 만든 3시간이 전부 거기 엎어졌다. 아이고. 친척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 뒤로 물러섰다. 시어머니가 악을 쓰기 시작했다. 시동생이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그 팔을 뿌리치고 남편 앞으로 걸어갔다. 태수는 안방 문 앞에 서 있었다. 언제 나왔는지 몰랐다. 당황한 얼굴이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30년 동안 나는 이 사람이 당황하는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담배 피우러 나가거나 신문을 들거나 잠든 척하거나 늘 그 셋 중 하나였다. 이 집에서 내가 혼자 감당하는 동안 그는 늘 그렇게 자리를 피했다. 그가 손을 뻗었다. 정희야, 진정해. 퍽! 내 손바닥이 그의 뺨을 갈겼다. 고개가 옆으로 돌아갈 만큼 세게. 소리가 거실 전체에 퍼졌다. 집안이 얼어붙었다. 나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봤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뺨을 때린 것도 손이 떨리는 것도 전부 처음이었다. 30년 동안 나는 이 집에서 소리 한 번 지른 적이 없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다. 참는 게 강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참는 건 그냥 혼자 삼키는 것이었다. 오늘에야 그걸 알았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지연이가 뭔가를 말했다. 그 소리들이 전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었다. 나는 태수의 눈을 봤다. 그 사람이 충격받은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뺨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이 사람이 이런 눈으로 나를 본 적이 없었다. 이 집에서 나를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입을 열었다. 내가 맞고 살 때 당신 뭐 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내가 병원비 낼 때, 무릎 꿇고 돈 빌릴 때 당신은 뒤에서 숨어 있었잖아.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방관자였어. 거실이 조용했다. 친척들도 조용했다. 시어머니도 조용했다.
눈물이 흘렀다. 닦지 않았다. 닦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이 눈물만큼은 숨기면 안 될 것 같았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들은 다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만 흘렸는데, 오늘은 여기서, 다 보는 앞에서 그냥 흘렸다. 시어머니보다 더 미운 게 당신이야. 목이 메었다. 그래도 끝까지 말했다.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 없으니까. 태수는 다시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 모습이 30년처럼 느껴졌다. 시동생 부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연이는 테이블 모서리를 손으로 잡고 있었다. 친척들 중 누군가가 조용히 기침을 했다. 시어머니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나를 바라봤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앞치마 끈을 풀었다. 낡은 앞치마였다. 기름 얼룩이 묻어 있고 끈이 낡아서 한쪽이 늘어진. 이 집 부엌에서 수백 번 두른 것. 결혼 초에 사서 30년을 입은 것. 언젠가 바꿔야지 하면서 결국 바꾸지 못한 것. 이걸 두르면서 나는 이 집 맏며느리였다. 이걸 벗으면 나는 뭐가 되는지 몰랐다. 그래도 벗었다. 그것을 태수 발밑에 던졌다. 당신 집안 제사, 이제 당신들이 해. 그리고 돌아섰다.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 신었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막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그게 놀랍지 않았다. 그것도 30년과 같았으니까.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났다. 그 소리가 내가 이 집에서 낸 마지막 소리였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 집에서 처음으로 숨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은 없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지고 있었다. 나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우산이 없었다. 외투도 없었다. 집에서 입고 있던 그대로 꽃무늬 블라우스에 면 바지 차림으로 나왔다. 빗물이 어깨부터 젖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다. 화장이 번지는 게 느껴졌다. 닦지 않았다. 그냥 걷는 게 먼저였다.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냥 걸었다. 발이 향하는 대로.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이 시간에 혼자 길을 걷는 건 처음이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어딘가를 가는 길이었다. 시장에, 병원에, 마트에. 내 발이 나를 위해 걷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았다. 신호등이 빨간 불이었다. 나는 멈추지 않고 건넜다. 차가 없었다. 새벽이었다. 그냥 건넜다. 30년 동안 신호를 지키며 살았는데 오늘은 그냥 건너도 될 것 같았다. 이상하게 그 생각이 들었다. 지키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오늘 처음으로 알았다. 골목을 돌자 불빛이 보였다. 허름한 국밥집이었다. 간판에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새벽 4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국물 김이 오르고 있었다. 나는 들어갔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국물 냄새가 났다. 손님은 나 혼자였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봤다. 빗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나를 봤다. 아무 말도 없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일어섰다. 뭐 드릴까요? 국밥 주세요. 목소리가 이상했다. 갈라져 있었다. 아주머니는 그냥 주방으로 들어갔다. 왜 이 새벽에 왔냐고 묻지 않았다. 왜 이렇게 다 젖었냐고 묻지 않았다. 왜 눈이 빨간지도. 나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등에 기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아직도 가라앉지 않는 심장 때문인지 몰랐다. 빗소리가 들렸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그 소리만 있었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아주머니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냥 빗소리만. 벽에 메뉴판이 걸려 있었다. 국밥, 순대국, 수육. 가격표 옆에 누군가 볼펜으로 날짜를 적어 놓은 흔적이 있었다. 오래된 가게였다. 이 새벽에도 문을 여는 가게였다. 어떤 사람들이 이 시간에 여기 왔을까? 나처럼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을까? 국밥이 나왔다. 하얀 뚝배기에 뜨거운 국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깍두기 한 접시랑 같이. 아주머니는 그냥 내려놓고 다시 구석으로 돌아갔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국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웠다. 혀가 된 것 같았다. 그래도 삼켰다. 그 순간이었다. 목 안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소리가 아니었다. 숨이었다. 삼켜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새벽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30년이 전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눈물이 나왔다. 한 방울씩이 아니었다. 그냥 쏟아졌다. 뜨거운 국물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고 국그릇을 두 손으로 잡은 채로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평생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울었는데 오늘은 그냥 소리가 났다. 억눌리거나 참지 않았다. 그냥 나왔다. 국밥집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어서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게 고마웠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괜찮냐고 묻지 않는 것이, 이 새벽에 혼자 국밥집에 들어온 젖은 여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잠시 후 아주머니가 조용히 일어나 카운터 옆에서 수건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만 했다. 나는 그 수건을 들었다. 얼굴을 닦았다. 한참을 울다가 멈췄다. 눈물이 다 났는지 그냥 멈추는 때가 됐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손등으로 얼굴을 다시 한번 닦고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떠서 넣었다. 이번엔 천천히. 국밥이 따뜻했다. 뜨겁지 않고 따뜻했다.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온기가 퍼지는 느낌이었다. 오래전에 이런 걸 먹어본 것 같은데. 결혼 전 친정 어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던 때, 그때 이후로 오랫동안 이런 따뜻함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았다. 창문 너머로 새벽 첫 버스가 지나갔다. 무릉덩이를 튀기며 라이트가 빗속을 가르며 사라졌다. 나는 그 버스를 오래 바라봤다. 어딘가로 가는 버스였다. 나는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오늘 밤 잘 곳도 내일 일도 아직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 순간은 그걸 몰라도 될 것 같았다. 아직은, 지금 당장은 국밥을 다 먹었다. 국물까지. 그릇이 거의 비었다.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밥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눈치 보지 않고 온 날이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날이었다. 국밥집을 나왔다. 비는 조금 약해져 있었다. 가랑비처럼 내리고 있었다. 나는 처마 아래 잠깐 서 있다가 다시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아까부터 그 생각뿐이었다. 친정은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팔렸다. 형제들도 각자 살기 바쁘다. 친한 친구라고 해봐야 결혼하고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됐다. 새벽 5시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연락처에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그냥 걸었다. 빗속을 걸어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생각이 슬프지 않았다. 발이 멈춘 곳은 동네 버스 정류장이었다. 플라스틱 의자 2개짜리 정류장이었다. 지붕이 있었다. 비를 피할 수 있었다. 나는 거기 앉았다. 다리가 피로했다. 새벽 4시부터 서 있었으니까. 아니면 30년 전부터인지. 아직 버스는 오지 않았다. 정류장에 나 혼자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가 없었다. 태수한테서도 시어머니한테서도 아무것도.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놀라운 건 아니었다. 그래도 잠깐 손이 멈췄다. 30년 살았는데, 새벽에 나왔는데, 아무도 전화 한 통 없다. 그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도, 어쩌면 그게 맞는 거라는 생각. 잠시 후 핸드폰이 울렸다. 진동이었다. 꺼낼까 하다가 꺼내지 않았다. 태수겠지. 태수가 아니면 시어머니겠지. 지금은 그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었다. 진동이 멈췄다. 다시 조용해졌다. 빗소리가 들렸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골목 어딘가에서 고양이 소리가 났다. 멀리서 차가 한 대 지나갔다. 그것뿐이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손을 봤다. 오른손 손등에 기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새벽에 전을 부치다 튄 것. 왼손 검지 손가락 끝이 살짝 베어 있었다. 생선 손질하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 베었는지 기억이 안 났다. 그냥 어느 순간 거기 있었다. 이 손으로 30년을 살았다. 이 손이 이 집 살림을 전부 했다. 제사 음식, 시아버지 간병, 병원비 서류, 보호자 사인. 전부 이 손으로 했다. 그런데 이 손에 대해 고마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오래 생각해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없다는 거겠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집을 나왔는데, 제사상을 엎었는데, 남편 뺨을 때렸는데, 이혼을 하는 건지,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 다른 곳에서 살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데 이상하게 겁이 나지 않았다. 겁이 나야 하는데, 이 나이에 혼자 돈도 없이, 갈 곳도 없이, 겁이 나야 하는데, 겁이 나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이상하지 않았다.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텅 빈 느낌, 울고 나서 그릇이 비워진 느낌. 그게 나쁘지 않았다. 오래 가득 차 있었으니까. 너무 오래.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남동쪽 끝이 조금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밤과 새벽 사이의 색이었다. 아직 빛은 아니었다. 그래도 어둠이 조금 물러가고 있었다. 그 색을 오래 봤다. 이 색을 혼자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마 처음인지도 몰랐다. 버스 한 대가 저 멀리서 불빛을 켜고 오고 있었다. 첫 차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다. 문이 열렸다. 기사 아저씨가 나를 봤다. 빗물에 다 젖어 있는 나를. 아무 말도 없이 앞을 봤다. 나는 올라탔다. 교통카드를 찍었다. 삑 소리가 났다. 버스 안은 따뜻했다. 나 혼자였다. 제일 뒷자리에 앉았다. 창문 너머로 정류장이 멀어졌다. 내가 방금까지 앉아있던 플라스틱 의자가 빗속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앞을 봤다. 버스는 달렸다.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그냥 탔다. 가는 대로 가면 됐다. 지금은 그것만 알면 됐다.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렸다. 그 너머로 새벽 서울이 지나갔다. 불 꺼진 상가들, 아직 문 닫힌 시장, 빗속에 서 있는 가로등들. 이 도시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었다.
내가 모르는 곳이 아직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본 적 없는 골목이, 앉아본 적 없는 의자가 아직 많다는 생각이. 이 버스가 어디까지 가는지 몰랐다. 그게 처음으로 괜찮았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다. 버스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이상하게 편했다. 한 번도 이렇게 어디론가 그냥 실려가 본 적이 없었다. 늘 내가 어딘가를 향해 움직였다. 오늘은 버스가 나를 데리고 갔다. 눈을 감은 채로 그냥 흔들렸다. 이게 끝인지 시작인지 몰랐다. 어쩌면 둘 다인지, 어쩌면 그런 구분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내게 뭘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버스가 달리고 비가 내리고 나는 그냥 거기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했다. 조금 있으면 날이 밝아올 것이다. 어딘가 내려야 할 정류장이 있을 것이다. 그때 생각하면 됐다. 지금은 그냥 이 흔들림 속에 있어도 됐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